네, 자 103회 기출문제풀이 전산의 2급 이론 시험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백데이터는 오늘 방금 올라왔던데 아직 합격자 발표는 한 이틀 남았고요. 수험번호 1 5개의 2, 그 다음 이름 설치해 주시고 편의상 A형으로 통일하겠습니다. 감독권 확인번호 5921번. 자, 충청물산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다음이 내용과 관련된 개정 과목으로 적절한 것, 기간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그리고 임대료 전부 다 단기 수익 항목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직 받지 못한 수익, 뭐 이건 너무 쉽죠. 미수 수익. 4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자 4번 됐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다음 중 기말 재고 자산을 과소평가, 다시 말해서 적게 적었다 이 말입니다.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 자, 이거 손익계산서 구조는, 이 순서는 여러분들이 좀 암기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만약에 시험 볼 때 기억이 안 나면 손익계산서 거기 가서 보시면 됩니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게 매출총손익이죠. 근데 매출원가는 어떻게 계산해요? 자, 기초재고액 플러스 순매입 마이너스 기말이죠. 자, 기초가 10원, 순매입이 100원 가정했을 때 기말이 50원 하게 되면 매출원가 60원 되죠. 근데 이거를 적게 적었습니다. 적게 적었어. 그러면 40원 적었다 치자. 그러면 110원에 40원 빼면 70원. 매출원가가 커져버리죠. 50원 할 거를 40원 했으니까. 자, 매출총손익이 매출원가죠. 이 매출원가가 커집니다. 그러면 매출원가는 과대 계상이 되는 거고, 자, 여기 두 개가 있죠. 자, 그 다음 물어보는 게 뭐냐면 당기순이익입니다. 자, 매출원가가 커지면 이게 마이너스죠.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니까. 그러면 매출총손익은 반대로 10원 적어지겠죠. 그러면 매출총손익, 매출이익이 적어지면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 적어집니다. 그래서 과소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요 손익계산서 구조에 잘 대입해서 생각하시고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자, 회사의 판매용 상품 매입과 관련한 다음이 분계에서 관로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계정 과목은 무엇인가? 상품 매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상품이 온 거죠. 10만 원. 그러면 상품을 사왔으면 대금 지불을 해야죠.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금으로, 대변에 현금으로 지출하는 방법. 그 다음 외상으로 사올 수 있겠죠? 예, 외상 매입금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통장에서, 요즘은 다 통장에서 이체하죠? 예, 보통기금 통장이 감소할 수도 있고. 자, 요 세 가지는 맞는데 이건 뭐 미지급금? 얘하고 충돌이 생기죠. 왜냐하면 미지급금은 상품 또는 제품 이외의 상거래가 아닌 비품이나 건물, 토지 이것 등을 매입했을 때 나중에 갚기로 한 거,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나중에 갚기로 한 거, 그런 것들은 미지급금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그리고 1급에서 간혹가다 나오는데 상품을 구입하면서 카드로 결제할 경우 있죠. 그때는 미지급금 쓰는 거 아닙니다. 그때는 뭐예요? 외상 매입금 쓰는 겁니다. 상품일 때는 같은 신용카드라도. 자, 그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자,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거래의 판례요소 결합관계, 이거 시험 문제 나온 게 아니고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거죠. 거래의 조건은 뭐예요? 차변에 요거 4개, 자산 증가, 부채 감소부터 대변, 이 8개가 어느 한쪽이 반드시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또는 수익, 비용 발생이 있어야 거래다. 자, 그런데 화재로 인하여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상품 200만 원이 소실, 불에 타서 없어졌다, 소각하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소실, 불에 타서 이제 실화, 뭐예요? 사라진 거,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사회에서는 이걸 거래라고 안 보지만 회계에서는 그만큼 뭐예요? 상품이란 자산이 감소가 생기는 거예요. 자산 감소. 그리고 뭐예요? 재손실, 비용이 발생. 그러면 이거는 거래에 해당이 된다. 영업사원 1명을 월급이 200만 원으로 채용하기로 하였다. 채용하기로만 한 거지 월급 나간 건 아니죠. 급여가 나가면 그건 거래입니다. 근데 자산부채 자본 증감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거래가 아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일단 되고요. 자,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200만 원을 도난당하였다. 현금이란 자산 감소, 거래죠. 자, 그 다음 상품을 200만 원을 구입하고 그럼 상품이란 자산 증가. 대금은 올 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외상매입금이죠. 부채의 증가.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됐죠. 그래서 이것도 거래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5번.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애매한 거는 계정 과목 및 정기 등록 메뉴. 시험 볼 때도 이거 반드시 열어놨다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분류가 잘못된 거. 제품, 이건 재고자산, 창고에 있는 거. 그 다음 토지, 이거 유형자산 맞죠? 특허권은 눈에 안 보이죠? 무형자산 맞습니다. 자, 단기 차입금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 그러면 뭐예요? 단기 차입금은 유동부채죠. 단기 차입금을 검색해보면 단기 차입금 유동부채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 비유동부채, 이거 틀린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6번 문제. 자, 당좌예금 계정을 사용하는 거래는 무엇인가? 이 중에서 여러분들 그 앞에서 이론 강의에서 당좌예금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지금은 법인카드 쓰니까 당좌예금 이제 거의 안 쓰는데 옛날에는 많이 썼습니다. 회사에 돈을 보관하고 있으면 아까처럼 뭐 도난당할 염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은행에 맡겨놓고 그리고 돈 나갈 때는 옛날에 신용카드 없을 때니까 그 영화에 보면 수표책 딱 사인해서 찢어서 딱 주는 거 있죠. 그게 바로 당좌예금입니다. 자,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계수표, 그걸 많이 쓰죠. 자, 당좌예금 계정 사용하는 거래를 찾아라 그랬습니다. 종업원이 급여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2차에 지급하였다. 당좌예금 계정 뭐 전혀 상관없죠. 이건 보통예금 통장에서 2차한 거니까. 자, 이건 아니고요.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받아 즉시 현금이 들어왔지만 바로 어떻게? 당좌예금 계좌에 그 통장에 입금을 했습니다. 그러면 차변의 당좌예금, 대변의 외상매출금이 됐죠. 요거는 당좌예금 거래가 맞습니다. 자,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은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수표로 받았다. 거래처니까 타인 발행 수표입니다. 다른 사람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 발행 수표 요거는 뭘로 처리한다? 그렇죠. 현금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당좌예금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그때는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니까 당좌예금이라고 적는 거죠. 자, 4번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하니까 지급어음이 되죠. 부채죠. 자, 당좌예금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7번 문제. 자,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게 나왔습니다. 다음 중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주로 단기간 내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여 취득한 유가증권, 주식입니다. 매수 및 매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 물론 예외도 있지만 대부분은 주식인데 여러분들 그 주식하시는 분들 보면 기타 법인, 기관 투자가 중에 보면 투자신탁이 있고 뭐 연기금 있고 쭉 하다 보면 기타 법인 나오죠. 회사에서 여윳돈으로 주식을 사는 경우에 기타 법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매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단기 매매 증권의 정의죠. 자, 맞는 거고요. 이거는 재무상태표상 단기 투자자산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단기 투자자산으로 해서 단기 매매 증권이라든가 다른 거 다 여기다 붙여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취득 원가는 취득 시점이 공정가치 시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입할 때 취득 시점이 시가로 인식하며 매입 수수료도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주식 오늘 샀어요. 그럼 오늘 시세로 샀겠죠. 그 시가가 매입가액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매입 수수료. 옛날에는 요 매입 수수료, 자산을 취득할 때 들어간 여러 가지 비용은 자산에 더한다는 원칙이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단기 매매 증권은 영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요 매입 수수료는 여러분들 계정과목 및 코드 번호 가보면 984번 영업의 비용인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라 해서 기업회계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포함한다 하면 요거는 틀린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결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은 공정가치, 시가 보통 12월 30일 마감하죠. 평가하고 단기 매매 증권 그러면 주식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평가 손익이 생기겠죠. 그거는 영업의 수익 또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거는 맞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됐고요. 자, 그 다음 8번 문제. 약소금 수취 시 받았을 때 회계 처리에 관한 아래의 설명에서 관로 안에 들어갈 적절한 계정 과목은 무엇인가?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 회수 시 전액을 약소금으로 수취하면 차변에 쉬운 거죠. 받을 어음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렇게 되겠죠. 4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다음 9번 문제. 자, 감가상각 방법 중 정액법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 정액법은 뭐예요? 내용연수 뭐 5년이면 5년 분의 취득원가, 취득원가 마이너스 취득가액, 잔존가액.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다. 잔존가액은 없다. 제로. 그러면 1년에 20만 원씩 해서 매년 어떻게 5년 동안 똑같이. 그러면 100만 원이 전부 다 나중에 상각 처리되는 거죠. 근데 정률법은 비율만 일정하지 처음에는 많이, 나중에는 적게. 근데 전체적인 금액 100만 원은 똑같습니다. 1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자, 근데 요거는 일정하게, 요거는 약간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자산이 예상 조업도 혹은 예상 생산량에 근거하여 감가상각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이건 생산량 비례법이에요. 정액법하고는 전혀 상관없고요.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많이 계상되는 가속상각 방법이다. 정률법입니다. 자, 그 다음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을 내용연수 요 5년 동안에 매기 균등하게 매년 똑같죠? 20만 원씩 배분하여 상각하는 방법이다.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4번 취득원가를 내용연수의 합계로 나눈 다음 내용연수의 역순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거는 연수합계법입니다. 그래서 4번은 아니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대체적으로 이번 시험은 좀 쉬웠던 것 같아요. 합격률이 높게 나올 것 같은데요.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주식회사 혜성이 단기 중에 처분한 업무용 승용 차량이 취득가액으로 오른 것. 요거 굉장히 이번 시험 중에서 좀 어려웠던 문제 한두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원래 그 처분가액은 어떤 식으로 계산되죠? 취득가액. 지금 우리가 구할 거는 취득가액이죠. 취득가액을 몰라요. 그럼 요걸 X로 보겠습니다. 자, 원래 처분가액은 취득가액에서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 180만 원. 요게 장부상 금액이죠. 이게 장부상 금액인데,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얘가 200만 원이다. 180만 원 지금까지 낡아버린 거 빼면 20만 원짜리예요. 20만 원을 팔면 처분 이익 또는 처분 손실이 없는데, 근데 처분 이익이 10만 원 있대요. 그러면 장부 상금이라고 적었네요. 장부가액. 근데 요거를 처분하면서 이익 10만 원이 생겼다 하는 거는 우리 장부가액 요거보다 10만 원을 더 받았다는 소리죠. 그러면 자, 처분가액은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100만 원은 어떻게 나온 거냐? 이 금액, 장부 금액보다 10만 원 더 받은 거라 그랬죠. 그러면 X 마이너스 180만 원보다 10만 원을 더 받은 금액이 더하기 10만 원. 요게 처분가액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 X 가격 금액을 알 수 있겠죠. 최초 취득 금액. 그러면 마이너스 180만 원 넘어가면 플러스 180만 원이 되고, 요 플러스는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 10만 원. 예. 그러면 얼마? 270만 원이 나옵니다. X값 취득가액.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요 10만 원은 도대체 더 해야 될 거야, 빼야 될 거야,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처분가액은 최초 가액에서 10만 원을 더 받은 금액이 처분가액이다. 이게 장부금액이죠. 장부금액에서 10만 원 더 받은 금액. 그렇게 인식하면, 정반대는 더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그렇죠. 빼주면 되겠죠. 장부가액보다 싸게 판 금액이 처분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11번 문제. 자, 이것도 계정과목 및 적유등록 메뉴 참고하면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이 자료 중 재무상태표의 자산에 포함되는 금액은 모두 얼마인가? 미지급금, 이거 부채죠. 상품 이외의
뭔가를 구입하면서 나중에 갚기로 한 돈. 얘는 부채입니다. 자산 아니죠. 예수금 이것도 부채죠. 직원들 월급 주면서 빼놓고 소득세라든가 이걸 빼놨다가 일괄 원천 징수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납부하죠. 납부할 때까지 회사의 통장에 돈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부채가 되는 겁니다. 예수금. 선수금은 먼저 지급한 계약금이죠. 먼저 받은 거, 받을 숫자니까. 계약금 먼저 받으면 그만큼 물건 줘야 될 의무가 있죠. 안 주면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선수금도 먼저 받은 계약금은 부채. 반대로 먼저 계약금을 줬어요. 그거는 자산이 됩니다. 선급금. 안 주면 가서 멱살 잡아야죠. 자, 그래서 얘는 부채니까 아니고요. 임차보증금, 우리가 건물을 빌릴 때 보증금, 전세로 가게 되면 보증금을 줘야죠. 임차와 임대를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임대는 집주인 입장에서 받은 보증금. 그건 집주인이 나중에 돌려줘야 되죠. 전세금은. 근데 임차는 임차인, 빌리는 사람. 그래서 임차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산입니다. 그래서 임차보증금, 계정가공기 적용 메뉴에서 컨트롤 F, F는 파인드의 약자라 그랬죠. 찾기 메뉴에서 임차보증금 검색해 봤더니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에 포함되는 거 얘 하나입니다. 3천만 원.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2번 문제. 요거 가장 기본적인 공식 재산법과 손익법 앞에 이론 강의 설명한 거죠. 다음 자료에서 기말자산 얼마인가. 문제를 근데 조금 비비 꼬아놨습니다. 자, 기초자산, 기초자본, 기초부채, 총수익, 총비용, 기말부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손익법에 총수익 150만 원 마이너스 총비용 100만 원. 그러면 손익계산서상으로 1년 동안 장사해서 얼마? 50만 원 벌었다는 소리입니다. 당기순이익은 똑같아야죠. 재산법으로 하나, 손익법으로 하나. 자, 그리고 기초자본이 있습니다. 기초자본 30만 원은 50만 원. 근데 기말자본을 몰라요. 자, 기말자본을 요거를 X로 보겠습니다. 그럼 기말자본 나오죠. 이거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니까. 그러면 기말자본은 30만 원입니다. 자, 기말자본은 30만 원입니다. 80만 원. 네, 80만 원이 되고, 자, 기말 자산을 구해야 되는데,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죠. 그러면 기말 자본은 기말 자산. 우리가 구할 건 요거죠. 그럼 요걸 Y로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기말 자산 마이너스 부채. 기말 부채. 기말 부채는 있죠? 60만 원. 자, 그럼 Y값 구할 겁니다. 요 마이너스 60만 원 일로 넘겨버려요. 그러면 플러스가 되죠? 60만 원. 그러면 얼마? 140만 원이 되겠죠. 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 13번 문제. 자, 다음 자료의 관로 안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는 무엇인가? 관로란 기업이 일시적으로 맡아서 나중에 지급하는 부채이다.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것으로 유동부채에 속한다. 자, 선급비용, 선급금, 앞에 선급자 들어가면 선급금 성격으로 보라 그랬죠. 자산입니다. 선급비용은 보험료 1년치 내년 것까지 미리 납부한 경우에 그 선급비용 그러는데 이건 자산이니까 아니고요. 지금 부채라 그랬으니까. 자, 여기서 예수금 요거 부채입니다. 선수금 요것도 먼저 받은 거 부채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 조건은 뭐냐면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선수금은 이거 상품 계약금 받은 거니까 상거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얘는 아니에요. 가수금은 돈을 받았는데 돈이 들어왔어. 근데 무슨 돈인지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송금한 사람 이름을 그 회사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 직원 이름으로 하면 모르잖아요. 누구 건지. 그런 경우에 자, 이거는 상거래라고 볼 수가 없고 가수금은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채이면서 예수금, 상거래 이외에 아까 앞에서 예수금 설명 잠깐 했죠. 직원들 월급 줄 때 소득세 예수금 이런 것들을 미리 건강보험료 회사에서 한꺼번에 원천징수했다가 한꺼번에 전 직원 거 납부를 하죠. 그때 보관한 돈이 예수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얘는 회사 돈이 아닌 부채 나중에 지출해야 될 거 부채이면서 상거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다음 이 자료에서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하는 것, 이거 영업외 비용 바로 가요. 여기 다 있잖아요. 물론 암기하면 좋죠. 영업외 비용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자 수익과 기부금입니다. 영업과는 직접 무관한 비용. 자, 모두 고른 것 이자 비용, 기부금입니다. 나머지 복리후생비, 접대비, 여비교통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자, 그래서 나하고 라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15번 문제. 자, 다음은 손익계산서의 일부이다. 매출총익을 구하시오. 손익계산서 보니까 매출액, 기초상품, 총매입액, 기말상품 재고액, 매출총익 이걸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매출총익과 매출원가 공식, 요건 기본 공식이라 그랬죠. 아까 재산법, 손익법처럼 여기에 그냥 대입하면 됩니다. 우선 매출원가부터 구하겠습니다. 기초상품 재고액 24,000원. 그 다음에 순매입액, 총매입액에서 매입 환출매 애누리액 없으니까 이 금액이 순매입액 됩니다. 108,000원.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 2만 원. 자, 그러면 매출원가가 나오죠? 얼마가 나와요? 매출원가? 112,000원, 112,000원이 나옵니다. 자, 여기 112,000원. 그럼 매출총액은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니까 매출액 어디 있어요? 예, 여기 있죠? 13만 원 마이너스 112,000원 하면 예, 18,000원? 예, 맞죠? 예, 18,000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다 보니까 뭐 시간 얼마 안 걸렸고요. 카페에서 보시는 분들은 상관없고 유튜브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거기에 아직도 제가 매번 말해도 거기 질문들 많이 오시는데 가능하면 박쌤 전선의 네이버 카페에 와서 여기 와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이 제가 바쁠 때는 우리 카페 회원님들이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기존에 여기 질문 답변이 한 30만 개 이상 있어요. 그거 보시면서 검색해서 보면 금방금방 찾을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 간혹 가다가 최근에 보니까 막 화면이 흐리다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게 4K급으로 촬영한 거라 여러분들 요거 반드시 톱니바퀴처럼 생긴 HD 1080 요걸로 하면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요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여기까지 해서 이론 강의는 마치고요. 좀 쉬었다가 이어서 실무 시험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